이도윤 대표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집이라기보단 차갑고 완벽하게 정돈된 미술관 같았죠. 9살 아들 이주는 몇 년째 움직이지도 소리내지도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도 그 어떤 재활센터에서도 희망이란 단어는 빛을 잃은 지 오래였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도윤 대표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숨을 멈췄습니다. 가사 도우미 김미소 씨가 준이 휠체어 옆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준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쫓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몸짓에서 시작된 그 춤은 수년간 얼어붙었던 침묵과 아픔, 그리고 깊숙이 묻어둔 진실을 서서히 녹여내는 불꽃이 됩니다. 치유는 때때로 약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움직임에서 시작되기도 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고요한 기적과 깊은 상실,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도윤테크 이도윤 대표의 하루는 기계처럼 정교했습니다. 아침 7시 그는 이른 이사회를 위해 집을 나섰죠. 늘 그렇듯 복도에 놓인 아들 준이의 식사 쟁반을 무심히 확인했는데 어제도 그제도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준이는 3살 무렵 겪은 사고로 엄마를 잃고 허리 아래를 쓸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이도윤을 가장 괴롭힌 건 아들의 마비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아무 감정 없는 아들의 눈빛이었죠. 수십억 원을 들여 온갖 치료를 시도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모셔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준이는 매일 같은 창가에 앉아 같은 빛을 받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죠. 치료사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했지만 이도요는 그저 아들이 스스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방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은 과학으로도 사랑으로도 무엇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날 아침 이사회는 갑작스런 파트너사의 불참으로 일찍 끝났습니다. 2시간이 텅 비자 그는 습관처럼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움이나 걱정 때문이 아니라 그저 확인해야 할 일 목록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죠.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예상치 못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펜트하우스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생하고 약간은 불완전하지만 어딘가 살아있는 듯한 선율이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음악은 선명해졌습니다. 섬세하지만 꾸준한 리듬,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선율이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사 도우미 김미소 씨가 맨발로 대리석 바닥에서 우아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블라인드 틈새로 쏟아져 들어와 거실 바닥에 긴 줄무늬를 만들었는데 마치 그녀와 함께 춤을 추려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준이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죠. 준이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을 느슨하게 감싸고 있었고 미소 씨는 부드럽게 몸을 돌리며 준이의 팔을 마치 그가 이끄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소 씨의 움직임은 특별히 준비된 무용수의 동작 같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본능적이며 개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건 미소 씨도 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준이었죠. 한 번도 다가갈 수 없으리라 여겼던 아들이었습니다. 준이는 고개를 살짝 들고 창백한 푸른 눈으로 미소 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오로지 그녀의 움직임에 집중해 마치 현재를 살아내는 듯했습니다. 이도윤은 솜이 턱 막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준이는 1년 넘게 누구와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강도 높은 치료 중에도요. 그런데 지금 그는 낯선 사람과 춤을 추며 미묘하게나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음악이 잦아들고 미소 씨가 그를 향해 돌아설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도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표정이었죠. 마치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녀는 준이의 손을 바로 놓지 않고 천천히 물러나 준이의 팔이 부드럽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듯 말이죠. 준이는 움찔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지만 이도윤이 익숙했던 그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나게 놀던 아이가 잠시 쉬는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미소 씨는 이도윤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이 그저 한 어른이 다른 어른의 존재를 인정하듯 담담하게요. 이도윤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은 열렸지만 말이 그를 배신했죠. 미소 씨는 몸을 돌려 청소도구를 챙기며 방금 춤은 없었단 일인 양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도윤은 몇 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지진에 흔들린 사람 같았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치매인가? 아니면 기적인가? 저 가사 도우미에게 치료 경험이 있는 건가? 누가 내 아들을 만지라고 허락했지? 하지만 그가 목격한 진실 앞에서 다른 어떤 질문도 의미를 잃었습니다. 준이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순간은 너무나 생생하고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가 읽었던 수많은 보고서나 MRI 사진 혹은 암울한 예후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의 휠체어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변할까다 반쯤 예상하면서도요. 하지만 준이는 움츠러들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안쪽으로 구부릴 뿐이었죠. 이도윤은 아들의 팔에서 아주 작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근육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음악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미소 씨의 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이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콧노래였지만 분명한 멜로디였습니다. 이도윤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아들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소 씨에게도, 준이에게도, 그리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챈 직원들에게도요. 그는 몇 시간 동안 집무실에 틀어박혀 아까의 보안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 영상은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미소 씨가 돌고 준이가 그를 지켜보는 모습이요. 그는 화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현실이 되어버린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실과 그리움 사이의 공간에서 피어나는 어떤 감정, 희미한 불꽃, 어쩌면 희망일지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아직은 희망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희망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깨졌습니다. 소음이 아니라 움직임으로 깨진 침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이도윤은 평소처럼 술잔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밀린 이메일에도 답장하지 않았죠.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귀 기울였습니다. 음악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되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질문과 책임, 해명이 필요할 테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귀가 연주될 리 없던 노래, 그리고 마비된 아들을 위한 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침묵을 기대하며 거실로 들어섰다가 대신 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거의 존재조차 몰랐던 가사도우미 김미소 씨가 준이의 손을 잡고 돌고 있었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도 없고 다가갈 수 없었던 이준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도 허공을 응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곧바로 미소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펜트하우스가 평소의 질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날 늦은 오후 그가 미소 씨를 집무실로 불렀을 때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노 대신 싸늘한 통제 욕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 씨는 망설임 없이 들어섰습니다. 턱은 살짝 들려 있었지만 반항적인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런 순간을 예상한 듯 준비된 태도였죠. 이도윤은 고급스러운 호두나무 책상 뒤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말해. 미소 씨는 앞치마에 손을 모으고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도윤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내 아들과 함께? 미소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뒤이은 침묵은 날카로웠습니다. 왜? 그가 마침내 말을 뱉듯이 물었습니다.
미소 씨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서 뭔가를 보았습니다. 작은 불꽃 같은 것이요. 노래를 틀어주자 아이의 손가락이 움찔거렸고 리듬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이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미소 씨, 당신은 치료사가 아니야.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을 만져선 안 돼. 그녀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신뢰로요. 저는 아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도윤은 안절부절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이 반항보다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 아니 몇 년간의 치료를 망칠 수도 있었어. 체계와 절차가 있는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은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아들 치료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아나?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냐고? 미소 씨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느린 어조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오늘 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눈과 마음으로 따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요. 이도윤은 자신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워서였죠. 이 모든 것은 그가 아는 어떤 공식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미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음악과 춤이 트라우마를 해결한다고? 미소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점에 대해 논쟁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님을 알았고, 또 그렇게 해봤자 진실을 놓칠 거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웃기를 바랐기에 춤을 추었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그렇게 웃게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은 그녀의 의도보다 더 강하게 이도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선을 넘었어. 그녀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단 1분이라도요. 그녀의 말은 날 것 그대로 반박할 수 없는 진실로 그들 사이에 떠돌았습니다. 이도윤은 그녀를 해고할 뻔했습니다. 그의 뼛속 깊이 질서를 재정비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며 그가 세운 시스템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환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충동이 일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소 씨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 있었다. 이도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손을 작게 흔들어 그녀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미소 씨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이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 같았습니다. 승리감은커녕 오히려 무장 해제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김미소 씨가 불어넣은 낯선 영향력을 짓밟으리라 예상했지만 대신 확신이 자리했던 공간에 텅 빈 허공만이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반항도 감정도 아닌 순수한 진실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치도록 만드는 부분은 그녀가 남아달라고 애원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준이에게서 자신이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요. 마치 그녀가 효율성과 논리라는 두꺼운 갑옷 아래에서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그의 상처에 직접 말을 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도윤은 평소처럼 술잔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밀린 이메일에도 답장하지 않았죠.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귀 기울였습니다. 음악 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되감았습니다. 그가 켜놓은 음악을 들으며 그의 아들이 콧노래를 불렀던 그 순간은 그가 읽었던 모든 보고서나 암울한 예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늘 그렇듯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준이. 하지만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기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이에게서 나오는 소리였죠.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숨결 섞인 소리는 거의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콧노래였습니다. 미소 씨가 틀었던 멜로디였죠. 음정은 불안하고 떨렸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이도윤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면 이 연약한 기적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준이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콧노래를 부르며 아주 미세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너무나 미묘한 움직임이라 이도윤이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지 않았다면 놓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늘 생명의 흔적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저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 기대하는 것을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이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이상한 가능성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김미소 씨에 대한 어떤 감정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선을 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가장 자격 있고 비싸고 강력하게 추천받은 전문가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요. 그녀는 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술이나 전문성으로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것, 바로 감정과 인간적인 취약함으로요. 그녀는 감히 아들을 환자가 아니라 그저 한 소년으로 대했습니다. 이도윤은 사고가 모든 것을 부순 후 돈과 시스템, 기술로 재건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미소 씨가 해낸 일은 어떤 실험실에서도 재현할 수 없었고 어떤 차트로도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록 아직 이름을 붙이기를 거부했지만 그에게 다른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가 슬픔과 모든 절차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비록 작았지만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김미소 씨는 엄격한 조건 하에 펜트하우스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청소만 하세요. 이도윤은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음악도 춤도 안 됩니다. 그냥 청소만. 그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조용한 결투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늘 그랬듯 조심스러운 우아함으로 움직였습니다. 훈계도 남아있는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뭔가 신성한 일이 일어났고 이제 그것이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 희미한 무언의 인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스스로에게 이것이 경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반복이 존이 안에서 움직이는 작은 불꽃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요. 그는 미소 씨의 존재가 과학이나 구조로는 건드릴 수 없었던 그들의 세계의 한 구석에 닿았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복도에서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미소 씨는 준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준이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녀는 청소하면서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도윤이 알 수 없는 언어의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자장가나 클래식 곡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악보가 아니라 기억으로 전해 내려온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준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의 휠체어는 늘 같은 창가에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이도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소 씨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리듬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안무를 짠 게 아니라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했습니다. 마치 흐름 속에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처럼요. 가끔 그녀는 청소 중에 멈춰서 콧노래를 살짝 바꾸어 멜로디를 낮추거나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도윤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건 그들 사이의 공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복도에서도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놓쳤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미소 씨가 준이 옆을 지나가면서 멜로디가 짧은 단조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이의 눈이 단 1초 동안 따라갔지만 이도윤은 그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미소 씨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지나갈 때 준이의 눈이 그녀에게로 향했고 1초 더 머물렀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몸을 돌리자 준이는 2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빠르게 깜빡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요. 마치 말없는 대화처럼 그가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요. 이도윤은 매일 아침 계속 지켜봤습니다. 벽 뒤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팔짱을 끼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죠.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연구이자 관찰이며 이런 반응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이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도요. 그는 더 이상 미소 씨가 실패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죠. 그녀는 결코 강요하거나 설득하거나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를 준이가 선택할 때 기댈 수 있는 일관된 리듬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미소 씨에게는 어떤 계획도 클립보드도 시간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꾸준함만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색깔 있는 걸레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고 준이는 그것을 한번 흘끗 보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청소를 멈추고 나무 숟가락으로 양동이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리듬은 부드러웠고 거의 속삭임 같았지만 이도윤은 준이의 발이 한 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움찔하다가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돌파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연결이 스위치를 켜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토양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도윤은 매일 복도 벽 뒤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의 숨결은 미소 씨의 박자에 맞춰 느려졌습니다. 그는 한 번 준이의 재활치료사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어떻게 안내자가 되는지, 눈 깜빡임과 손가락 구부러짐을 어떻게 의미 있는 이정표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마 일화적이고 불규칙하며 검증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도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미조 씨는 그 순간들을 씨앗처럼 다뤘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표면 아래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으로요. 거기에 어떤 의식도 발표도 없었습니다. 미소 씨는 근무를 마치면 도구를 들고 떠났습니다. 이도윤과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고 마치 그날의 의미를 바꾸지 않은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이지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힘을 그렇게 겸손하게 드러내는 방식이요. 이도윤은 자신이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가 거기에 필요하다는 사실이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 자장가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누가 그녀에게 불러주었는지 궁금해했지만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역할을 설명 가능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녀가 방에 있을 때 준이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날보다 아주 조금 더 그랬을지라도요. 여섯째 날, 미소 씨는 아무런 소란 없이 청소와 정리를 마쳤습니다. 준이는 그날 아침 그녀의 움직임을 3번이나 따라갔습니다. 한 번은 이도윤이 아들이 웃는 것을 봤다고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뺨에 작은 경련 같은 것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소 씨도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재능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들을 꾸미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두었죠. 물품을 챙겨 떠나려 할 때 그녀는 테이블로 가서 잠시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내 조심스럽게 접더니 아무 말 없이 이도윤이 늘 앉는 독서의자 근처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듯 복도를 한번 흘끗 보고는 떠났습니다. 이도윤은 그녀가 사라진 후에야 냅킨에 다가갔습니다. 냅킨은 평범한 흰색이었습니다. 대량으로 보관하는 그런 종류였죠. 하지만 그 위에는 연필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만 정확했습니다. 2개의 막대 인형. 하나는 키가 크고 하나는 작았습니다. 팔은 살짝 구부러져 있었고 분명히 춤추는 숭이었습니다. 한 인형인 굵은 선으로 머리카락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간단한 원으로 된 머리였습니다. 이도윤은 울컥했습니다. 냅킨을 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누가 그렸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망설인 선, 고르지 못한 터치, 지우고 다시 그린 흔적까지 영락없는 준이의 그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을 시작한 적도 없었고 추억을 담아낸 적도 없었으니까요. 이도윤은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어떤 사진보다도 더 가슴을 찌르는 단순함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순간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미소 씨가 글을 돌렸을 때
준이의 손이 그녀의 손에 잡혀 있었던 그 순간을요. 준이가 기억하기로 선택한 것, 준이가 간직하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청도,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도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으로 움츠러들었던 아이가 남긴 기쁨의 조각, 선물이었습니다. 이도윤은 그림을 액자에 넣지도 누구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다시 놓아두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아들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림이 말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펜트하우스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을 때 냅킨은 미소 씨가 놓아둔 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이 안에 무언가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재활치료 시간은 다른 모든 시간처럼 정해진 방식과 침묵, 그리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준이는 휠체어에 앉아 1년 넘게 일주일에 2번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던 언어치료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능하고 친절했지만 결국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격려하는 어조로 말했고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확신을 반복했지만 좀처럼 오지 않는 반응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이도윤은 유리 칸막이 반대편에 팔짱을 낀 채 별다른 희망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너무나 많이 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최 간호사는 사고 이후부터 그들과 함께했던 온화한 여성이었는데 근처에 앉아 메모를 하다가 가끔 아이를 흘끗 보았습니다. 마치 존재만으로 아이가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그때 엘리베이터 벨이 울리고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김미소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접힌 스카프를 들고 있었는데 부드럽고 색색깔이었고 의미가 있는 듯 낡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 문턱에 서서 치료사가 그녀를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어떤 반대도 없었습니다. 미소 씨는 최 간호사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소 씨가 준이에게 다가가자 이도윤은 유리창에 더 가까이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지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카프를 들고 늘어뜨려 시계추처럼 살짝 흔들리게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들릴랑 말락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해볼까?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재촉하는 것도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열려있고 어떤 압박도 없는 초대였습니다. 방은 숨을 죽였습니다. 치료사는 살짝 몸을 돌려 개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최 간호사는 얼어붙어 미소 씨와 이도윤을 번갈아 보며 이것이 자신의 역할의 경계에 어디쯤 해당하는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2번 천천히, 의도적으로요. 그가 네라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치료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도윤의 손이 입에서 떨어졌고 그가 내는 소리는 웃음과 흐느낌의 중간쯤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창문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인식이었죠. 준이는 질문을 이해했고 대답했습니다. 미소 씨는 환호하거나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이에게 미소 짓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미소 지었죠. 그리고 천천히 스카프를 손가락으로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느슨하게 감았다가 풀면서 끝이 공중에서 나풀거리게 하는 부드러운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매번 스카프가 준이의 손가락 끝을 살짝 스치도록 하고 그가 손을 뻗을지 보려고 잠시 머물렀습니다. 몇 번 반복한 후 그의 손이 움찔거렸습니다. 반사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스카프를 잡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미소 씨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준이가 속도를 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죠. 이제 말없이 치료사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관찰했습니다. 치료 시간이 미소 씨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소 씨는 치료 루틴을 이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준이만이 아는 언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은 전문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직관과 신뢰로 얻어졌습니다. 이도윤은 유리창 뒤에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취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깨우고
정지의 장벽을 뚫으라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소 씨가 있었습니다. 학위도 어떤 자격증도 없이 스카프 하나로 모두가 포기했던 아이에게서 네 라는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한 번의 눈 깜빡임으로 펼쳐지는 조용한 혁명이었죠. 치료 시간이 끝난 후 미소 씨는 아무런 소란 없이 스카프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나가는 길에 이도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이도윤도 그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그 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남자였지만 그는 방금 목격한 일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미소 씨는 청소구역으로 돌아가 평소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표면을 닦고 액자를 정리하고 린넨을 모았죠. 방금 일어난 기적이 그녀에게는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에게는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직원들이 퇴근하고 펜트하우스의 불이 어둑해진 한참 뒤 미소 씨는 자신의 카트를 돌아왔습니다. 스프레이병과 접힌 걸레 사이에 간단하게 타이핑된 쪽지를 발견했죠. 봉투도 없이 한 번 접힌 작은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네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윤. 미소 씨는 2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니셜 외에 서명도, 지시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연약하지만 솔직한 감사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접어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미소 씨가 세탁실에서 물품을 챙길 때 최 간호사가 친절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그녀가 수건을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최 간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건 아름다운 일이야. 하지만 이 가족은 몇 년 동안 조용히 피 흘리고 있었어. 너무 많이 휘저으면 치유와 함께 올라오는 고통 때문에 비난받을 거야. 미소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침착하고 평온했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느낄 공간을 주는 거예요. 최 간호사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조심해. 그녀가 말했죠. 당신은 부수지 않은 것을 치유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과 공감뿐이었죠. 그녀는 낙담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 씨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미소 씨는 최 간호사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미소 씨는 청소도구함에 홀로 서서 스카프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집에서 가져온 스카프였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라벤더와 백리향 향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녀는 직업상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과시용사 아니고 준이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움이 여전히 단단한 마음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자격 없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서진 영혼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준이의 눈깜빡임을 보았고 작은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도윤이 그 4단어 이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의 벽이 빛이 들어올 만큼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고는 몇 년 동안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직원들이 계절 품목을 꺼내거나 혹시 몰라 보관해둔 파일을 정리하러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무도 의도를 가지고 정리한 적은 없었죠. 김미소 씨는 그날 아침 의무감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스스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철저히 청소할 계획은 아니었지만 뭔가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어쩌면 이도윤이 책상에 놓기 시작한 사진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준이가 눈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서도 그녀를 따라오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변화가 집안에 피어나고 있었고 미소 씨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사 도우미로 보였지만 서서히 치유되고 있는 것을 조용히 돌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연 보관이라고 쓰인 쌓여있는 상자들을 옮기자 낡은 캐비닛 뒤쪽에 작은 서랍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봉인된 봉투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봉투는 뜯기지 않았습니다. 섬세한 잉크로 앞면에 분명한 여성의 필체로 이도윤에게 그가 느끼는 법을 잊었을 때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소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종이 바로 위에 머물렀고 가슴이 너무나 익숙한 감정으로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고를 나서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만에서가 아니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도윤의 비서실을 통해 처리되거나 중요오라고 표시된 받은 편지함에 숨겨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집이 조용해지고 준이가 잠들고 최 간호사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도윤은 이사회 통화에서 늦게 돌아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어둑했고 그는 30분 동안이나 끝내지 못한 문서의 같은 페이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미소 씨는 두 손에 봉투를 들고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가 고개를 들 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찾았습니다.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도윤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이미 어떤 업무적인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봉투를 보고 필체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시간은 그들 사이에서 멈췄습니다. 어디서? 그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창고에서요. 개인 물품이라고 쓰인 서랍 뒤에요. 미소 씨가 대답했습니다.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소 씨는 떠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가지 마. 그녀는 문간에 멈춰섰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편지를 펼치자 그의 눈은 페이지를 한 번,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훑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번 훑어볼 때마다 흐트러졌습니다. 미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설명도 허락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도윤의 목소리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속삭임 같았습니다. 이걸 서연이가 사고 3일 전에 썼어.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어를 전달하기에 충분히 또렷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이 느끼는 법을 잊었거나 어쩌면 너무 깊이 묻어두었다는 뜻일 거야. 도윤아,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마. 아이는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야. 다시 걷지 못한다 해도,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한다 해도 아이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믿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가 누구였는지, 여전히 누구인지 믿어줘.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부분은 더 부드러웠습니다. 어쩌면 내가 없어진 후에 누군가 그에게 닿을지도 몰라. 그러길 바라. 당신이 그들을 허락해주기를 바라. 이도윤은 나머지를 마저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고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조용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가식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슬픔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무너짐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말로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인으로서도 친구로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으로서였습니다. 이도윤은 몸을 숙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마치 매번 흐느낄 때마다 무언가가 그에게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자존심, 어쩌면 통제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그가 몇 년 동안 보였던 모습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가 서연을 애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슬픔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던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누군가의 조용한 동행 속에서 그는 마침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미소 씨는 그의 숨결이 진정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를 올려다봤을 때 눈은 붉고 촉촉했지만 말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이유가 있어서 쓰셨을 테니까요. 이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고칠 필요는 없고 어떤 것은 그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한 것처럼요.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제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다시 그것을 집어들고 마지막 줄을 겨우 속삭이며 읽었습니다. 내가 없어도 아이에게 춤을 가르쳐줘. 미소 씨는 24이었습니다. 최 간호사에게서 속삭임처럼 들었던 그 말에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던 말이었죠. 이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봤고 그의 시선에 뭔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분명 좋아했을 겁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첨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미소 씨의 대답은 조용히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어떤 것, 연결이 때로는 삶을 넘어서 논리를 넘어서 영적인 것으로 이어진다는 이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어 책상 중앙에 놓았습니다. 숨겨지지도 보관되지도 않은 채 눈에 보이는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치료도 어떤 프로그램도 준이로부터의 어떤 돌파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지 그리고 그것을 찾은 여인만이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패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해방 때문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할 줄 몰랐던 순간에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한 조각을 건네주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미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느낄 공간을 주기 위해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이도윤은 다시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분명 좋아했을 겁니다. 미소 씨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소 씨는 조용히 리본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을 알리지도 주의를 끌지도 않았습니다. 길고 부드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옅은 노란색으로 장식이라기보다는 천에 가까웠습니다. 준이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작은 평화의 깃발처럼 펼치자 그의 눈이 그것을 쫓았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거야. 그녀가 첫날 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손은 부드러웠습니다. 부담 갖지 마. 리본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녀는 리본을 그의 손과 자신의 손에 느슨하게 감고는 천천히 움직이며 그에게 다리로는 절대 아니고 힘도 아니고 팔만으로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목의 희미한 움직임, 팔꿈치의 기울어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소 씨는 모든 1mm의 노력을 축하처럼 여겼습니다. 됐다. 그녀가 속삭이곤 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준아. 그게 춤이야. 그는 몇 주 전, 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믿음으로 천천히 눈을 깜빡여 반응했습니다. 이도윤은 이제 더 자주 문간에서 지켜봤습니다. 결코 간섭하지 않았지만 미소 씨가 만들고 있는 의식에 이끌렸습니다. 그것은 치료를 담지 않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물음과 응답이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이해하는 언어였습니다. 한 명은 인내심을 갖고 한 명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움직임은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소 씨는 두 번째 리본을 추가하여 준이가 자신의 뒤에 서서 부드럽게 안내하는 동안 두 팔을 바깥쪽으로 뻗는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말할 때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더 자주 그랬습니다. 가끔 그는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예상해서 그녀가 손을 뻗을 때 팔을 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녀를 중간에서 만나려는 듯이요. 따라오는 게 아니야. 그녀가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끌고 있어. 준이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움찔거렸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그 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도윤도 지켜보면서 자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팔짱을 끼고 서 있지 않았고 어깨도 전만큼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소 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고 조용하고 경외심 가득한 호기심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때 전략과 타이밍으로 기업을 건설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어떤 것도 미소 씨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그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놓아주는 법을요. 미소 씨는 이도윤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로 향하는 문이 준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그가 준비되었을 때만 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미소 씨와 준이는 평소처럼 같은 리본 순서를 연습하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멜로디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가사 없이 오직 화음만 있는 부드러운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미소 씨가 옆으로 살짝 움직이자 준이가 따라왔습니다. 팔만으로가 아니라 온몸으로요.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의 엉덩이가 움직였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발은 바닥의 매트 위에서 1인치 정도 미끄러졌습니다. 미소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누군가 개인적인 경계를 넘는 것을 목격하는 조용한 존경심으로요. 움직이고 있잖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준이는 그녀를 바라봤다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들 손 사이의 리본은 여전히 나풀거렸습니다. 그녀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고 그러자 그가 다시 했습니다.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아주 작은 무게 이동이었습니다. 춤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만큼요. 치료도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춤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녀를 떨게 만든 것은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준이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움직이는 도중에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저 안부를 묻거나 잘 자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이 그를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준이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그의 곁에서 여전히 리본에 손을 감은 채 이끌지 않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그들을 거의 형태를 찾아가는 그림자 같은 발걸음의 반복 속으로 실어날랐습니다. 이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근육 반사, 기억 유발, 각도의 속임수. 하지만 그의 심장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정지 상태 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도윤 안의 문, 슬픔이 봉쇄하고 그가 일과 침묵, 죄책감으로 벽돌을 쌓아 올렸던 그 문이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의 일부가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마치 순간을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그는 앞으로 나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미소 씨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음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리본의 다른 한쪽 끝을 들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도윤 대표가 리듬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아들 뒤에 서서 리본이 그들을 연결하게 했습니다. 한 손은 준이의 어깨에, 다른 한 손은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미소 씨는 옆으로 비켜서서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춤추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너무 경직되고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리듬은 부드럽고 원형적이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요. 이도윤은 준이와 함께 박자를 따라 몸을 좌우로 흔들며 아이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맞췄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석하지 않았고 항복했습니다. 서연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진척이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무게를 손바닥 아래에서 느꼈습니다. 그는 준이의 움직임 속에서 저항과 용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이 조금씩 다른 무언가, 더 조용하고 따뜻한 것으로 녹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기쁨은 아니었지는 희망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소 씨는 이제 거리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지만 눈물을 억누르며 순간의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음악은 계속 흘렀습니다. 대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이도윤은 천천히 리본을 놓았습니다. 준이를 직접 마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아들의 무릎에 얹고 아이의 시선이 자신과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고맙다. 그가 낮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소 씨는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 리본을 준이의 무릎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일어난 일은 말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진짜였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도윤 대표, 한때 모든 감정을 문과 시스템, 침묵 뒤에 봉인했던 그 남자에게는 그 방, 그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잠가두었던 그 방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음악과 아들,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가 들어올 만큼 충분히요. 이도윤은 준이가 잠든 후에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소 씨는 세탁실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채 얼굴은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도윤의 목소리가 그녀의 손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남아줬으면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의미인지 확신할 수 없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가사 도우미로서가 아니라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준이에게 당신이 되어준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영원히 이 가족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그 어떤 연습된 대사도 극적인 어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가 가식 없이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소 씨는 한참 동안 바닥을 응시하다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김미소 씨가 알아줬으면 합니다. 여기가 그가 주변을 막연하게 손짓했습니다. 김미소 씨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살아있어요. 준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요. 미소 씨의 입술이 말을 하려는 듯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윤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는 2층 아래 연회장에서 자선 갈라가 열렸습니다. 이도윤의 아버지 이태수 회장이 한때 성대하게 열었던 연례 행사였지만 이도윤은 최근 몇 년간 더 조용하고 품위 있는 행사로 축소시켰습니다. 김미소 씨는 참석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 그 세계의 일부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 간호사가 휴식을 취하고 잠시라도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고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야. 그녀가 반쯤 농담하며 말했죠. 이제 김미소 씨도 자격 있어. 미소 씨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간단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케이터링 직원들 근처 뒤쪽에 서서 주변을 지켜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저녁은 별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기부자가 커다란 기념 전시물을 공개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의 흑백 사진이었는데 확대해서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도윤의 아버지 이태소 회장이 젊은 여성과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늘씬하고 검은 피부에 굵은 곱슬머리 그리고 높은 광대뼈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미소 씨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응시했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 얼굴, 저 여자, 그녀의 어머니였다니. 아니, 어머니는 아니지만 너무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목이 마른 채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아래에 작은 명패를 읽었습니다. 이태수 회장 1983년 브라질 교육 지원 사업. 그녀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니. 그 몇 년에 대해 창백한 푸른 눈을 가진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 사진은 그날 저녁 내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층으로 돌아온 후에도 말이죠. 최 간호사에게도 이도윤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다시 빨래를 개면서 떨렸습니다. 한편 이도윤은 갈라에 남아 악수를 하고 기부를 하며 와인 페어링과 세금 공제에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가 돌아왔을 때 미소 씨는 이미 잠들었지만 그녀의 어머니 혹은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성의 이미지가 다음날 아침까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의 이상한 침묵,
중요한 손과 위험한 친절을 가진 남사에 대한 이상한 언급들. 이전에는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잘났습니다. 조각들이 그냥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안할 정도로 쉽게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그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이도윤에게서가 아니라 집 자체에서,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들에 남아있는 유산에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이도윤이 준이를 확인하러 갔을 때 김미소 씨는 조용히 이태수 회장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이도윤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아무도 시키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혼란스럽지 않게 찾았습니다. 책들을 옮기고 서랍을 열고 파일들을 훑었습니다. 거의 1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백과사전 줄 뒤 벽에 거의 붙어있던 평범한 봉투였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꺼내자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조심스러운 필체로 나의 또 다른 딸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이 메어왔습니다. 진실을 읽는 것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바꿀까봐 두려운 것처럼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과 공식 문서, 즉 출생 증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김미소, 부 이태수. 그녀는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그 이름을 응시했습니다. 편지는 짧았고 봉투와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네가 이 글을 발견했을 때 타이밍이 좋기를 바라. 네 어머니가 너에게 이 집을 찾을 만큼 충분히 말해주었대를 바라. 내가 너를 알 만큼 용감하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나 없이 필요한 것을 찾았기를 바라. 하지만 네가 여기 있다면 어쩌면 어쨌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거겠지. 미소 씨는 숨을 들이켰고 가슴이 동시에 텅 비고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도윤에게 즉시 맞서지 않았습니다. 맞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배신도 심지어 폭로도 아니었습니다. 중력이었습니다. 진실이 제자리를 찾는 느린 끌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미소 씨는 이도윤의 집무실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앉아 있었고 반쯤 비워진 스카치 잔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그녀는 봉투를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앞면의 이름에 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열고 그리고 증명서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가 멍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미소 씨는 침묵 속에 기다렸습니다. 이도윤은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불신과 슬픔 사이에 무언가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내 동생이군.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것처럼요. 미소 씨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복자매지만 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저 숨결과 존재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들을 구해준 여자가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택이나 의도가 아니라 혈연으로 말입니다. 너무 많은 비밀을 간직했던 남자에 의해 묻혀 있었고 그저 일자리를 찾으러 왔던 여인에 의해 밝혀진 진실이었습니다. 이도윤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충격을 받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소 씨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금 다 이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그것을 느끼기를 바랐고 그는 깊이 느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을 찾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경외심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눈을 가진 여자로군. 미소 씨는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24이었습니다. 늘 그 눈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둘 다 그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결국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던 것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이도윤은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투는 그의 책상 위에 마치 움직일 수 없는 무게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미소 씨가 일상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방어로 들어서자 그는 그녀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소 씨, 그가 거칠게 거의 자신에게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임을 멈추고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뭔가 변했습니다. 긴장감이 아니라 더 무거운 어떤 것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의 또 다른 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말이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천천히 나왔습니다. 마치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그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을 확정하는 것처럼요. 미소 씨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내밀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야. 그가 거의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야. 잠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미소 씨는 숨을 내쉬며 양옆으로 손을 살짝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청소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둘 다 막을 수 없는 일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이도윤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방을 나가고 펜트하우스를 나가고 그들이 막 건설하기 시작했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며칠 동안 아파트는 다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전보다 더 조용했고 그 침묵이 메아리 쳤습니다. 준이는 퇴행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눈에 띄게 그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려졌고 콧노래는 멈췄습니다. 질문을 받아도 2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최 간호사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도윤은 준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방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듬이 깨진 것입니다. 이도윤은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들 옆에 앉아 같은 노래를 틀고 리본을 건넸지만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보이지 않는 연결로 윙윙거렸던 순간들은 이제 조용하고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씨에게 전화하는 것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에 손을 뻗어 메시지에 그녀의 이름을 입력했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가족 비밀 때문에 삶에 들어왔다고 말한 후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가족 비밀 때문에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날 이도윤은 준이가 창밖을 조용히 응시하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어떤 치료사나 약도 바꿀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는 다시 리본에 손을 뻗었지만 들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가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그녀 없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준이는 물론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도윤은 그들 사이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살아있게 하려는 듯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너를 돕기만 한 게 아니야. 나를 도왔어. 그런데 이제 그녀가 없어졌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이도윤은 또 다른 날의 시도에 대비하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미소 씨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것처럼 조용히 준이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도윤을 쳐다보지도 처음에는 말하지도 않았지만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이의 왼손을 잡고 다른 손을 이도윤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면 사라져버릴 꿈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닿았을 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준이의 오른손에 놓고 세 사람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잡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요. 이도윤은 잠시 눈을 감고 그녀의 말에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기서부터. 과거는 이미 그들을 빚어냈습니다. 거짓말, 발견, 슬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혈연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선택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일어서서 스피커를 켰습니다. 이전과 같은 멜로디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악이 숨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세 사람, 의자에 앉은 준이, 그의 왼쪽에 미소, 오른쪽에 이도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찾을 줄은 몰랐던 세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리듬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마치 그 순간에만 이해되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따르는 것처럼요. 이도윤은 맨발로 바닥을 스치며 준이 옆에서 움직였습니다. 미소 씨는 늘 그랬듯이 통제하지 않고 안내했습니다. 리본은 테이블 위에 잊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은 더 이상 상징적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고 몸으로 구현되었고 공유되었습니다. 이도윤은 아래로 내려다보았고 그의 아들이 다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떨리는 소리에 미소 씨가 자신의 부드러운 콧노래로 화답했습니다. 이도윤도 말 대신 숨결로 동참했죠. 그렇게 하나의 리듬 위에 또 다른 리듬이 포개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공연도 목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감만이 있었습니다. 미소 씨는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이제 아는 진실을요. 당신은 우연히 우리를 찾은 게 아니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늘 음악의 일부였어.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들 돌다에게 살짝 더 강하게 조여졌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아, 그녀도 들었구나 하는 분명한 확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의무의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상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가적을 통해 천천히 짜인 치유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색하고 불안전하지만 진짜로 춤을 출 때 음악은 그들이 움직이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치 다른 삶처럼 느껴졌지만요. 펜트하우스는 한때 무균실처럼 고요했지만 이제는 생명의 징후로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유롭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클래식 곡이었고 때로는 김미소 씨가 준이에게 가르쳐준 더 대담한 라툰 리듬이었습니다. 이도윤은 더 이상 침묵 속에서 걷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늘 준이에게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 공간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치료사들, 자원봉사자들, 호기심 어린 눈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방문하는 아이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야망이 아니라 치유에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소통의 움직임 센터였습니다. 이도윤과 김미소는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보여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표현, 움직임, 감정, 연결이었습니다. 준이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사업가와 가사 도우미로서가 아니라 심지어 이복남매로서도 아니었습니다. 고통 뒤에 숨는 대신 고통으로부터 건설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개관 1, 펜트하우스는 신중하게 재배치되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침묵의 통로였던 웅장한 복도는 무대로 사용하기 위해 비워졌습니다. 양쪽에는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부모님들, 의사들, 한때 회의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복도 바닥은 왁스칠되어 매끄럽게 빛났고 마치 신성한 곳처럼 보였습니다. 이도윤은 평범한 셔츠를 입고 소매를 걷어올린 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첫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처럼요. 미소 씨는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플랫슈즈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그녀의 손은 준이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이는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옆에 서 있었고 눈은 자부심으로 그렁그렁했고 공기는 기대감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미소 씨가 준이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넌 이미 해냈어. 이도윤도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거야. 준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연습했던 보행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을 꽉 잡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의도적으로 일어섰습니다. 방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걷는다는 것보다는 이동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는 더 자신감 있었고, 세 번째 걸음에 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표시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는 멈춰서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설프게도 강요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게 의식적으로요. 박수갈채가 즉시 터져나왔습니다. 크고 목청껏 터져나왔습니다. 미소 씨의 손이 입으로 향했습니다. 이도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얼어붙은 채 자신의 아들이 다시는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서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준이는 옆으로 손을 뻗어 노란색 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소 씨가 조용한 오후에 그들 사이에 감아주었던 바로 그 리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잠시 들어올려 깃발처럼 펼쳐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은 바닥에 고정된 채 온몸으로 한 번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빠르지도 매끄럽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이었습니다. 움직임은 자랑스럽고 목적의식이 있었고 축하하는 듯 했습니다. 군중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도윤은 앞으로 나아가 준이의 어깨에 단단한 손을 얹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소 씨는 그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온몸은 그 순간의 무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그녀에게 몸을 돌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그녀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서연의 아들이기도 해. 선언도 은유도 아니었습니다. 움직임과 인내, 사랑으로 단련된 진실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한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도윤의 손을 찾았고 잠시 동안 그들은 완전한 원처럼 서 있었습니다. 미소, 도윤, 그리고 준이. 더 이상 죄책감, 혈연, 과거로 나뉘지 않고 그저 함께 현재에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서 박수갈채는 계속되었지만 그 소음 속에서 뭔가 더 미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유된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의미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음악은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풍성한 리듬으로. 배경음악도 분위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대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박자를 맞춰 박수를 치고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는 발을 두드렸고 다리 보조기를 찬 의자에 앉은 한 소녀는 두 팔을 들어 올리고 준이의 춤을 흉내냈습니다. 그것은 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각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에 반응하면서요.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완전히 동참했습니다. 자발적인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지거나 연습된 것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복도는 한때 슬픔의 복도였지만 이제는 순수한 기쁨이 넘실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도윤은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기억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삶에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미소 씨는 그를 흘끗 보았고 말없이 그들은 함께 발걸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리고 동기화되어 있었고 그녀와 준이 사이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춤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리본과 박수갈채 그리고 성스러운 것으로 변한 비틀거리는 발걸음 속에서 한때 감옥이었던 침묵이 댄스 플로어가 되었습니다.